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의 대표회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 국힘의 당 대표가 되는 게 내년 대선에서 야권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 하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당대표가 개인에게는 어떤 정당인지 모르지만 보수 유권자들 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느냐가 최고 관심사입니다. 실제로는 대통령 후보가 오늘 11월 9일쯤에서 전에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상 또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후보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의 권한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대표가 후보가 될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는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그에 앞서서 범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일화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이걸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소위 플랫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자체들 후보로만 다 갖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신한국당 시절에 구룡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해창, 이한동, 이인재 이런 사람 나왔을 때도 그건 그 당 소속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주자들,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거기다가 잠재적 주자로서 요즘 한쪽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포함하면 이런 사람들이 유력 주자들인데 유력 주자 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플랫폼에 참여해야 되지, 이들이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범야권 플랫폼이 아니라 국민의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 강력한 유력한 주자를 보유하지 못한 국민의힘이어서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가 할 일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되면 당 밖에 있는 주력 주자들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지어는 내가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입당시키겠다고 보는 말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 밖에 있는 주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물어보지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렇게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안 하겠다. 국민의힘에. 그러면 입당을 장담하고서 대표가 된 사람은 결국은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대표에 나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당을 혁신하고 혁신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멋있는 완전 경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범야권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아주 야심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요 11월 9일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됩니다. 자, 11월 9일을 놓고 역순으로 생각하면 7월 중에는 아무리 늦어도 아니면 조금 더 늦으면 8월까지는 당을 혁신하고, 왜 혁신하느냐, 플랫폼을 범야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선 룰도 정해야 되고 경선 일정도 확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앞으로 한두 달 내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걸 합니까? 이거를 국민님 입장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있는데 당 밖의 주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일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민님의 내부 일정이고 당 밖의 주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의 예비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당 밖의 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 주자들이니 국민의힘 주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전에 예비 등록이 10일부터니까 그 전에 출마 선언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그 후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많은 유력 주자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 있는 뭐 유승민, 뭐 홍준표라든지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들도 아마도 6월 중으로 7월 12일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예상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당 밖의 주자들은 그 사람들은 당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당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지부터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남의 당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선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입당 여부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프를 구축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뭐 저 사람들이 당을 새롭게 혁신해서 뭐라고 기다릴 겨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당 밖의 주자들이 뭘 고려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당 밖의 주자들은 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혁신 플랫폼이고 뭐고는 다음 얘기고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걸 볼 겁니다. 자,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후보가 될 경우에 만약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는 안 들어갈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 내가 후보가 됐다. 그럼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에게 대선 투표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또 물론 그 대표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대중 앞에 서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 득표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는 게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당 밖의 주자들도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아마 입당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와 함께 중요한 건 경선 룰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통령선 경선 룰이 하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뽑느냐. 당원 50% 뜻 여론 50% 뽑습니다. 지금 대표는 당원 70% 여론 30%입니다. 자, 근데 당원 50% 여론 50%라고 할 때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원 50% 나는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그렇게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대표 경선 70대 30 갖고도 지금 신진 세력들은 이거 너무 당원 뜻을 너무 많이 반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당원들끼리 얘기지만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50% 여론 50% 하면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경선 룰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혁신 플랫폼이 어떻고 여러 가지 있고 일정은 이렇게 촉박해서 다음 달이나까지는 정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표 경선을 한번 보십시다. 국민의힘 대표의 초반 현세는 여론조사상으로나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양강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컷오프를 오늘 이제 비전 발표를 해갖고 20한 7일쯤에서 본선 다 올라갈 지금 8명이 출연했는데 5명을 추립니다. 3명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변수들이 있냐. 단일화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화라는 건 여러 단일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중진 간의 단일화 또는 신진과 중진 간의 단일화 또는 신진 간의 단일화. 자, 먼저 중진 간의 단일화.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득권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진바람 막으려고 꼰대들이 연합했다고 생각하지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진과 신진 간의 단일화, 이것도 어떤 매개가 없어요. 중진과 신진 간에는 지금 거의 노선 차이가 있을 정도인데 이걸 뭐 지역으로 어떻게 합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신진끼리 이제 중진들을 하고 가는 세대 교체를 하자라는 어떤 가치를 갖고 그중에 강론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일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세 명이 다 본선에 올라갈지 모르겠다면 본선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준석, 김웅전 초선의원, 김은혜 초선의원, 김웅전이 아니라 김웅초선의원하고 김은혜 초선의원, 이 세 사람이거나 이 셋 중에서 이준석과 김웅 이렇게 두 명이 하거나 하는 단일화 가능성은 지금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요, 텔레비 토론이 5번 있습니다. 5번. 그리고 지역 합동연설회가 5번이다. 그러니까 제주, 호남 지역, 뭐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역 합동연설회는 당원들을 상대로 하지만 텔레비 토론은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데 이 텔레비 토론을 5번 한다는 것, 이게 아마 굉장한 변수가 될 겁니다. 확 보면은 아 누구는 어떤 말을 하고 그냥 드러날 겁니다. 이번에 아마 흥행도 될 겁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봐서는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원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걸로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반 여론은 말할 것도 없이 1등이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본선 역시 나경원 대 이준석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과 이준석 중에서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뭐 누가 옆에 이 얼굴이 있어야 되느냐, 혁신 플랫폼을 어떻게 하느냐, 경선룰을 어떻게 하느냐, 매끄럽게 관리하느냐 등등의 문제를 볼 때 누가 적임자이며 누가 정권 교체에 더 도움될까, 본인의 영달이나 내부에 있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은 유권자로 봐서는 정권 교체 누가 도움이 될 거냐는 오직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도 나경원을 지지하고 이준석을 미워하고 이준석을 지지하고 강을 비할 이유가 도무지 뭐 있습니까? 누가 도움될까? 근데요, 이번 당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가지고 좁은 골목길을 누벼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내 차는 전기차다. 매연도 없고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뽑아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 이건 이준석 후보의 말입니다. 이 화물 트럭과 이 전기차 공방이 두 사람 간의 차이를 아주 절묘하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차가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이와 같이 이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럼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가. 양쪽 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후보는 이번 대선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다. 야권 통합 문제라든가 밖에 있는 후보들이 우리 당을 찾아오게 하는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과 일 잘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 것은 이준석 후보를 얘기하고 일 잘하는 건 자기라니까 자기가 적임자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섰어요.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30 세대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됐을 때 계속 마음을 줄까? 이거 사실상 신진세력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그 캠프에서 뭐 미디어 본부장인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때 남원정이라고 해서 이 보수정당의 개혁파로 분류가 되어 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대를 휩쓰는 젊은 바람의 동력은 변화와 열망,
이것도 역시 이준석 후보를 지원 사격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이 주장을 듣고도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아니면 나는 헷갈린다. 이런 주장들이 견해가 다를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냐? 저는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론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이라는 걸 표방해서 다른 뜻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냥 분석하고 소개하고 전망하고 그러면 시청자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견해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돼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 될 경우 중진위 관록 같은 거는 이런 걸로 봐서는 전반적인 이 대선 후보가 뽑히는 과정이라든가 그 후까지 안정적인 이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록이 있어서. 또 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서 그리고 당직도 뭐 원내대표도 맡고 대변인도 하고 여러 당직을 맡은 중진이어서 집토끼 전통적인 국민님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에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여기서 이 유리하다는 건 대표가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후보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느끼는 역할 분담을 할 때 후보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대표라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느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부정치 인상을 준다 이거죠. 또 하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그때는 100%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패배를 했어요. 경선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나가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하고 이겼단 말이죠. 아니 여론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 2달 조금 지났나 했는데 다시 나온다. 이건 뭐 자리만 있으면 나오는 건가 해서 좀 식상하다. 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엔 좀 쉬지 않은 견해입니다. 또 이준석 후보 뒤에는 유승민 전 의원계가 있어가지고 이 뒤에서 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나경원 후보 주변에는 올드보이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갖고 이들 때문에 뭐가 혁신이 되겠느냐. 말로만 혁신이지. 그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요. 나경원 후보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표결을 할 때 탄핵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탄핵 찬성 누가 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했고 유승민은 거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탄핵엔 찬성했지만 새누리당을 유승민은 탈당을 했죠. 주호영 의원도 김무성도 이준석도 다 탈당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그때 탈당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엔 찬성한 사람이다. 주호영 후보도 탄핵파였어요. 자,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떨까? 나경원 후보와 반대쪽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 비중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나 중도층을 에게 득표를 호소하는 데는 좀 유리할 겁니다. 당의 혁신 이미지는 저절로 강화가 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가령 이준석 이 사람이 대표가 됐다고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영수회담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회담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부자지간에 앉아 막 대화하는 것 같은 인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 득표 흘력에는 유리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원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영선이라고 그러죠.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36세의 그 영선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예요. 우리나라 보수정당 사상. 이런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야 이거 뭐 재수가 없는 한 번밖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무슨 모험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까지 가는 정권을 잡는 데까지 가는 이 관리 과정 이걸 하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특히 중장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득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젊은 사람에게 봤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저도 제 둘째 아들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준석 부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현실은 어떻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준석 후보 뒤에는 국민의힘에서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는 거
이 소문이 많고 야경원 의원은 이걸 지적도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공정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봐서 솔직히 말하면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돼도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돼도 당박 주자들로서는 그렇게 입당을 주저하지 않을까. 나경원도 이준석도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을 그런 완벽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이 6명입니다. 5명입니다. 5명. 하나는 4명은 정상적으로 뽑고 1명은 청년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사람 한 1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 몇몇 어떠냐? 최고위원 나올 사람은 여기는 강경 보수도 있고 태극기 보수도 있다. 태극기 보수도 있고 친박도 있고 홍준표 이 무소속 의원의 최측근도 있고 삼선 국회의원도 있고 이분은 대표 출마했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최고위원으로 선회한 거예요. 나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 자리나 차지하면 되는지 대표면 대표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지 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대표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대표로 출마한 후보의 측근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말고 5명의 최고위원을 멤버를 구성한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비칠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현행 대통령 후보 경선 룰 국민 50% 당원 50% 선거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걸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거나 주저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 밖의 주자들은 대표 당선 누구를 뽑더라도 그걸 일단 관망을 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11월 이후에 단일화 담판을 하든 경쟁을 하든 합당이든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제3지대의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부 당 밖의 주자 중에는 누가 대표가 되면 입당을 하고 누가 대표가 되면 입당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에게 유리할 걸로 보여지는 후보가 대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할지도 혹시 모릅니다.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자 이제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후보들 몫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부계자인 저 같은 사람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편가르기 전략,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진과 그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 또 신진세라고 볼 때는 20살이나 많은 거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과 이 진흙탕 싸움을 벌리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전체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곁에서 혹은 당 밖에서 감나라 대처나라는 훈수꾼들에게 휘둘리면은 기만 명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만 명 지지를 받는 사이에 기십만 명, 기백만 명은 놓칠 겁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